남편은 저에게 서프라이즈를 해주고 싶다며 비행기 표를 사와서는 이제 좀 쉬고 기분 전환을 할 때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를 공항까지 바래다주고 떠난 후 제가 탑승구에 거의 다다랐을 때 한 청소부 아주머니께서 갑자기 저를 세웠습니다. 따님, 이 비행기 타지 마세요. 저랑 같이 가요. 꼭 보셔야 할 게 있어요. 운명의 갈림길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어느 나라에서 저희 채널을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이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즐겁게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박민서 씨는 부엌 가스레인지 앞에서 김치찌개를 젓고 있었다. 그때 현관문 잠금 장치가 철컥하는 소리가 났다. 저녁 7시 7분 남편 김준호가 이 시간에 집에 돌아온 것은 그녀에게 뜻밖의 일이었다. 보통 남편은 급한 일, 파트너와의 미팅, 창고 점검 등을 핑계로 9시, 심지어 10시까지 회사에 남아있곤 했다. 지난 2년간 이것은 일상이 되었고 민서는 더 이상 그를 저녁 식사에 기다리지 않고 음식을 데워 먹을 수 있도록 가스레인지 위에 남겨두었다. 민서야, 집에 있었어? 준호의 목소리는 유난히 활기찼고 심지어 흥분된 기세까지 엿보였다. 민서는 행주에 손을 닫고 복도로 나갔다. 남편은 코트를 벗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보기 드문 미소가 걸려 있었다. 손에는 어떤 봉투를 들고 있었다. 준호 씨, 웬일로 이렇게 일찍 왔어요? 무슨 일 있었어요? 그녀는 가벼운 불안감을 느끼며 물었다. 최근에 모든 예상치 못한 일들은 기쁨보다는 걱정을 가져다 주었다. 아니, 반대야. 그는 코트를 옷걸이에 걸고 부엌으로 들어와 봉투를 식탁 위에 놓았다. 앉아봐. 할 말이 있어. 민서는 의자에 앉아 남편을 뜯어보았다. 준호는 52세였고 최근 몇 년간 눈에 띄게 늙었다. 정수리에 탈모가 더 심해졌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생겼으며 그가 입는 비싼 양복에도 불구하고 배가 불룩 나왔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에는 그녀가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어떤 열정이 타오르고 있었다. 당신을 위해 제주도 여행 상품을 샀어. 2주 동안 좋은 호텔에서 모든 게 포함되어 있어. 모레 출발이야. 민서는 눈을 깜빡이며 그가 한 말의 의미를 즉시 이해하지 못했다. 나를 위해 여행 상품을. 그런데 왜 이렇게 갑자기? 준호는 그녀에게 봉투를 밀어주었고 그녀는 그 안에 있는 비행기표와 호텔 예약 확인서를 보았다. 민서야, 당신을 보면 피곤해 보여. 당신은 일하고 집안일도 하고 모든 살림이 당신 몫이잖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어디론가 여행 간 게 언제였지? 한 3년 전쯤인가. 당신은 쉴 자격이 있어. 그래서 서프라이즈를 해주기로 결심했지. 말은 그럴듯했지만 그 말 속에서 무언가 민서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다. 아마도 그가 우리가 아닌 당신이라고 말한 것 때문일지도 모른다. 아마도 모레라는 너무 성급한 일정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녀는 비행기 표를 손에 들고 살펴보았다. 제주도행, 이틀 후 오전 11시 출발. 그럼 당신은 같이 안 가는 거예요? 갈 수가 없어, 민서야. 지금 회사에 일이 너무 많아. 중요한 계약이 마무리되는 시점이야. 나도 정말 가고 싶지만 도저히 안 되겠어. 대신 당신이 푹 쉬고 햇볕도 쬐고 긴장을 풀 수 있잖아. 바다, 태양, 수영장. 당신에게 이게 필요하지 않아? 정말로 필요하다고. 민서는 비행기표를 손에 든 채 앉아 있었고 그녀의 내면에서는 이상한 감정의 혼합이 일어났다. 한편으로는 정말로 그녀는 지쳐 있었다. 20년의 결혼 생활, 그녀가 수석 사서로 일하는 도서관에서의 업무, 끝없는 집안일, 딸 수진이는 오래전에 다 커서 결혼했고 다른 도시에 살고 있었다. 일주일에 한 번 전화했고 1년에 두어 번 찾아왔다. 아들 민준이는 다른 도시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었고 연락은 더 뜸했다. 아이들은 자라 둥지를 떠났고 그녀와 준호는 방 3개짜리 아파트에 단둘이 남았다. 그리고 최근 몇 년간 그들은 함께 살기보다는 동거하는 것에 가까웠다. 다른 한편으로는 남편의 이런 갑작스러운 관대함이 의심스러웠다. 준호는 인색하지는 않았지만 특별히 낭비가 심한 편도 아니었다.
그는 실용적이고 계산적인 사람이었다. 모든 큰 지출은 논의되고 계획되었는데 갑자기 그녀가 혼자 여행 가고 싶은지 묻지도 않고 여행 상품을 사온 것이다. 준호 씨, 근데 왜 이렇게 급해요? 뭐래라니. 민서야, 가격이 너무 좋았어. 땡처리 여행 상품이었거든. 당신이 기뻐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앉아있는 걸 보니 내가 선물이 아니라 무슨 벌이라도 준 것 같네. 그의 목소리에 짜증 섞인 기색이 비쳤다. 민서는 죄책감을 느꼈다. 어쩌면 그녀가 정말로 너무 의심이 많아진 것일지도 모른다. 어쩌면 남편이 정말로 기분 좋은 일을 해주고 싶었던 것일지도 모른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예상하지 못해서 그래요. 고마워요. 물론이죠. 그냥 직장의 일도 정리하고 알려야 해서요. 내일 알리면 되지. 관장님께 전화해서 집안 사정이 생겼다고 하거나 병가를 내. 민서야, 복잡하게 만들지 마. 이건 2주간의 휴가야. 다른 여자들은 이런 걸 꿈꾼다고.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말에는 논리가 있었지만 마음속의 찜찜함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녀는 비행기 표를 다시 보며 날짜 위를 손가락으로 쓸어보았다. 제주도에서 2주. 남편 없이, 아이들 없이, 익숙한 환경 없이 혼자서. 한편으로는 꿈처럼 들렸다. 바다, 태양, 아무런 의무도 없는. 다른 한편으로는 20년의 결혼 생활 동안 그녀는 모든 것을 함께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다. 비록 그 함께함이 오래전에 형식적인 것이 되어버렸을지라도 저녁에 그녀는 짐을 싸기 시작했다. 옷장에서 여름옷과 몇 년 동안 입지 않았던 수영복을 꺼냈다. 준호는 옆에서 부산을 떨며 무엇을 가져가야 할지 조언해 주었고 심지어 다락방에서 오래된 여행 가방을 꺼내왔다. 봐, 얼마나 좋아. 당신이 푹 쉬고 활기차고 상쾌하게 돌아올 거야. 나는 여기서 당신 없이 어떻게든 잘 지내볼게. 그가 말했다. 그리고 민서는 그가 그녀의 눈을 피하고 물건들을 만지작거리며 무언가를 옮기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녀는 여행 가방에 원피스, 티셔츠, 반바지, 크림이 든 화장품 파우치, 오래전부터 읽으려고 했던 책, 휴대폰 충전기를 넣었다. 어떤 여행에도 빠질 수 없는 이런 사소한 것들. 준호는 욕실에서 그녀의 샴푸와 샤워젤을 가져왔다. 이건 가져가지 마. 호텔에 다 있을 거야. 그가 말했다. 나는 내 것에 익숙해요. 피부가 민감해서요. 알았어. 당신 좋을 대로 해. 그들은 짧은 말을 주고받으며 조용히 짐을 쌌다. 민서는 문득 그들이 오랫동안 진정한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했다. 공과금이나 쇼핑, 부엌 수도꼭지를 고쳐야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삶에 대해, 감정에 대해, 걱정거리에 대해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을까? 언제부터 그들은 타인이 되었을까? 그녀는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기억했다. 그녀는 28세, 준호는 30세였다. 그들은 공통의 지인 결혼식에서 만났다. 그는 무역회사에서 매니저로 일하고 있었다. 그녀는 사서였다. 그는 그녀에게 믿음직하고 듬직해 보였다. 미남은 아니었고 로맨틱하지도 않았지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는 끈질기게 구애했고 꽃을 선물했으며 카페에 데려갔다. 반년 후에 청혼했다. 결혼식은 소박했지만 즐거웠다. 신혼여행은 동해안에서 보냈고 바닷가에서 방을 빌렸다. 그 후 딸 수진이가 태어났고 3년 후에는 민준이가 태어났다. 준호는 점차 경력을 쌓아 작은 건축 자재 도매업을 시작했다. 사업은 꽤 잘 되었다. 그들은 아파트를 샀고 차도 샀다.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가난하지도 않게 많은 사람들처럼 살았다. 그러다 어느새 모든 것이 변했다. 준호는 직장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다. 그녀는 아이들과 집안일을 돌보았다. 대화는 짧아졌고 피상적이 되었다. 친밀감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습관만이 남았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자라 떠나버리자 그들은 단둘이 남았다. 서로에게 거의 할 말이 없는 두 사람이. 밤에 그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옆에서 들려오는 남편의 고른 숨소리를 들었다. 그들이 마지막으로 진심으로 대화한 것이 언제였을까?
그녀가 마지막으로 자신이 필요하다고 느낀 것이 언제였을까? 주부, 요리사, 세탁부가 아니라 여자로서, 사랑받는 사람으로서. 세월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다. 처음에는 사랑, 열정, 계획이 있었다. 그 후에는 아이들, 일상, 일이 있었다. 그 후 아이들은 자랐고 남편과의 친밀감은 어디론가 증발해버렸다. 그들은 한 지붕 아래 사는 타인이 되었다. 민서는 옆으로 돌아 누워 잠든 준호를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 그의 얼굴은 낯설어 보였다. 예전에는 없었던 눈가의 주름, 머리카락의 흰머리. 그들은 둘 다 늙었고 변했다. 아니면 어쩌면 서로를 보는 법을 잊어버렸을 뿐인지도 모른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직장에 전화해서 집안 사정을 핑계댔다. 도서관 관장인 이선영 씨는 이해심을 보였다. 민서는 책임감 있는 직원이었고 타당한 이유 없이 결근한 적이 없었다. 푹 쉬세요. 박 선생님, 정말 그럴 자격이 있으세요. 우리 도서관에서 몇 년이나 일하셨죠? 18년이요. 단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으셨어요. 2주는 금방 지나갈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잘 해낼게요. 감사합니다, 관장님. 이렇게 갑작스럽게 되어서 정말 죄송해요. 아니에요. 가끔은 자신을 위해서도 살아야죠. 햇볕도 쬐고 수영도 하고 사진도 찍어와서 보여주세요. 민서는 전화를 끊고 가슴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숨겨진 의도나 이중적인 의미 없이 누군가가 그녀에게 따뜻한 말을 해주었다. 이선영 관장님은 좋은 사람이었고 공정한 상사였다. 도서관에서 민서는 자신이 필요하고 유용한 사람이라고 느꼈다. 그곳에서 그녀는 인정받았다. 이용자들은 책을 고르는데 도움을 준 것에 감사했고 동료들은 그녀의 경험을 존중했다. 그것은 그녀에게 자신의 가치를 느끼게 해주는 삶의 일부였다. 하루는 마지막 짐을 싸는데 지나갔다. 준호는 놀라울 정도로 적극적이었다. 그녀가 모든 것을 챙겼는지 확인했고 서류, 돈, 휴대폰을 잊지 말라고 상기시켰다. 저녁에는 심지어 그가 저녁을 준비했다. 감자와 소시지를 볶았는데 이것은 드문 일이었다. 보통 요리는 민서 혼자 했기 때문이다. 내일 아침 8시에 출발해서 여유롭게 도착하자. 내가 태워다 주고 짐도 들어줄게. 그가 저녁 식사 때 말했다. 안 와도 돼요. 택시 탈게요. 민서가 제안했다. 무슨 소리야. 당연히 내가 태워다 줘야지. 무슨 택시야. 내가 남편인데. 그들은 조용히 식사했다. 거실에서는 TV가 켜져 있었고 어떤 토크쇼 진행자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서는 준호를 보며 그가 이상하게 행동한다고 생각했다. 너무나 배려심이 깊고 너무나 분주했다. 마치 무언가를 서둘러 끝내고 그녀를 빨리 보내려는 것처럼. 준호 씨, 정말로 어디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비행기 표 취소할 수 있어요. 돈도 환불받을 수 있고요. 무슨 소리야. 그는 포크까지 내려놓았다. 민서야, 우리 다 얘기했잖아. 당신은 쉬러 가는 거야. 이건 결정된 일이야. 그의 어조는 너무나 단호해서 민서는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다. 그녀는 감자를 다 먹고 식탁을 치우고 설거지를 했다. 준호는 방으로 들어가 컴퓨터를 켰다. 살짝 열린 문틈으로 그녀는 그가 화면을 응시하며 무언가를 타이핑하는 것을 보았다. 그 후 그는 낮은 목소리로 통화했지만 그녀는 말을 알아들을 수 없었다. 단지 내일 아침에 응, 다 준비됐어. 걱정 마 같은 말의 조각들만 들렸다. 저녁에 그녀는 다시 한번 여행 가방을 확인하고 서류를 핸드백에 넣고 준호가 경비로 준 300만 원을 그 안에 넣었다. 여권, 비행기표, 보험증서, 휴대폰은 완전히 충전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지만 또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뒤척이며 준호가 부엌에서 그리고 욕실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마침내 그가 옆에 누웠고 몇 분 후 코를 골기 시작했다. 그녀는 눈을 뜬 채 누워서 내일 이 시간이면 이미 비행기 안에 있을 것이고 구름 위를 날아
낯선 곳으로 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혼자, 완전히 혼자. 아침에 그들은 계획대로 8시에 출발했다. 준호는 직접 여행 가방을 트렁크에 싣고 민서를 조수석에 앉혔다. 가는 길에 그는 말이 없었고 라디오를 켰으며 음악에 맞춰 손가락으로 핸들을 두드렸다. 민서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집, 상점, 버스 정류장을 바라보았다. 도시가 깨어나고 있었고 사람들은 출근을 서두르고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있었다. 평범한 일상의 삶. 공항으로 들어가는 길에 교통체증으로 15분 정도 지체되었다. 준호는 초조해하며 핸들을 손가락으로 두드리고 라디오 채널을 계속 바꿨다. 시간 충분해요. 걱정 마세요. 민서가 말했다. 걱정하는 거 아니야. 그냥 늦는 걸 싫어해서 그래. 마침내 그들은 터미널에 도착했다. 준호는 연석에 급정거하고 차에서 뛰어나와 여행 가방을 내렸다. 자, 다 왔어. 체크인은 저쪽이야. 그는 카운터 쪽을 가리켰다. 도착하면 전화해. 준호 씨, 들어와서 배웅해주면 안 돼요? 민서가 물었다. 안 돼. 10시에 미팅이 있어서 벌써 늦었어. 민서야, 당신은 어른이잖아. 혼자 할 수 있지. 잘 쉬다 와. 알았지. 그는 그녀의 뺨에 재빨리 입을 맞추고 돌아서서 차로 걸어갔다. 민서는 입구 옆에서 여행 가방을 들고 서서 그가 차에 타고 시동을 걸고 돌아보지도 않고 떠나는 것을 바라보았다. 가슴속에서 무언가 뭉클해졌고 어떤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그녀는 그것을 떨쳐버리고 여행 가방을 들고 터미널로 들어갔다. 내부는 시끄럽고 붐볐다. 항공편 안내판이 깜빡였고 또 다른 비행기에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다. 사람들은 체크인 카운터에 줄을 서 있었고 여행 가방을 끌고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카페의 커피 냄새, 면세점의 향수 냄새, 어떤 화학세제의 냄새가 뒤섞여 공항 특유의 향을 만들어냈다. 민서는 체크인 줄에 서서 졸린 눈의 여직원에게 비행기 표와 여권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정보를 입력하고 탑승권을 인쇄하고 여행 가방에 꼬리표를 붙였다. 탑승구는 12번입니다. 1시간 반 후에 시작됩니다. 수화물은 제주도에서 찾으세요. 여직원은 기계적으로 말하고 다음 승객을 불렀다. 민서는 탑승권을 받아 핸드백에 넣었다. 여행 가방은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 공항 깊숙한 곳으로 사라졌다. 이제 돌이킬 수 없어. 그녀는 생각했다. 아니, 돌이킬 수는 있지만 어리석어 보일 거야. 출발한 지 2시간 만에 집에 돌아가서 남편에게 마음이 바뀌었다고 설명하는 건. 아니, 일단 시작했으니 끝을 봐야 했다.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고 벨트를 풀고 가방에서 휴대폰과 태블릿을 꺼내고 금속 탐지기를 통과했다. 보안 요원은 무심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통과를 허락했다. 그녀는 물건들을 챙겨 탑승구로 향하는 긴 복도를 따라 걸었다. 주변에는 가방을 든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였고 아이들은 부모보다 앞서 달려갔고 어디선가 김포행 비행기의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다. 민서는 자판기에서 커피를 사서 12번 탑승구 근처 벤치에 앉았다. 휴대폰을 꺼내 딸 수진이에게 전화해서 휴가를 떠난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이내 마음을 바꾸었다. 왜 걱정시키겠는가? 수진이는 자신의 삶과 일이 있다. 어린 손자 니키타는 아마 지금쯤 어린이집에 있을 것이다. 수진이는 은행에서 일하고 있다. 그녀의 남편 역시 일하고 있다. 나중에 도착해서 문자를 보내면 될 것이다. 그녀는 주위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유모차에 아기를 태운 젊은 부부. 부모는 피곤해 보였지만 행복해 보였다. 엄마는 아기를 달래고 아빠는 짐을 정리하고 있었다. 모자를 쓴 노신사는 신문을 읽으며 천천히 페이지를 넘기고 있었다. 한 무리의 시끄러운 대학생들은 무언가를 논의하며 웃고 있었다. 20살쯤 되어 보이는 한 소녀는 맞은편에 앉아 헤드폰을 끼고 음악에 맞춰 다리를 까딱거리고 있었다. 삶은 제 갈 길을 가고 있었다. 모두에게 각자의 기쁨, 문제, 이야기가 있었다. 그리고 그녀에게는 민서는 커피를 다 마시고 종이컵을 구겼다. 그녀는 50세, 인생의 절반을 살았다.
그런데 자신에 대해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 오래전에 일상이 되어버린 도서관에서의 일, 자신의 삶을 살며 그녀를 거의 필요로 하지 않는 두 명의 성인 자녀, 아파트의 이웃이 되어버린 남편. 친구는 거의 남지 않았다. 누군가는 이사했고 누군가는 자신의 일에 파묻혀 드물게 연락했다. 예전에 친한 친구였던 혜진이가 있었다. 함께 공부했고 가족끼리도 친하게 지냈다. 하지만 5년 전 혜진이는 남편과 함께 딸에게로 떠났다. 가끔 편지를 주고받았지만 예전 같지는 않았다. 어쩌면 이 휴가가 정말로 필요한 것일지도 모른다. 어쩌면 바다에서 보내는 2주간의 고독이 자신을 돌아보고 남은 인생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깨닫게 해줄지도 모른다. 50세는 아직 늙은 나이가 아니다. 어쩌면 너무 늦기 전에 무언가를 바꿀 때인지도 모른다. 마침내 그녀의 항공편 탑승 시작, 안내 방송이 나왔다. 민서는 일어나 가방을 들고 탑승구로 향했다. 사람들은 이미 카운터에 모여 탑승권을 내밀고 있었다. 그녀는 줄을 서서 가방 주머니에서 탑승권을 꺼냈다. 제주도행, 체크인할 때 요청했던 창가 좌석. 몇 분만 더 있으면 그녀는 비행기에 앉아 다른 곳으로 날아갈 것이다. 2주 동안 이 익숙한 삶을 뒤로한 채 줄은 천천히 앞으로 움직였다. 항공사 직원은 탑승권을 확인하고 승객들에게 미소를 지으며 즐거운 비행이 되기를 기원했다. 민서는 거의 카운터에 다다랐고 앞에는 3사람 정도 남아 있었다. 그때 옆에서 파란색 작업복을 입은 나이든 여성이 나타났다. 청소부였다. 여성은 65세 정도, 어쩌면 조금 더 많아 보였다. 얼굴은 피곤하고 주름이 가득했지만 눈은 생기 있고 주의 깊었다. 손에는 걸레와 양동이를 들고 있었다. 가슴에는 최은숙이라는 이름표가 걸려 있었다. 그녀는 민서 옆에 멈춰서서 그녀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실례합니다. 아가씨, 아니 따님. 그녀의 목소리는 쉰 듯했지만 단호했다. 민서는 줄이 움직이고 곧 탑승해야 하는 바로 이 순간에 왜 자신에게 말을 거는지 의아해하며 돌아보았다. 네, 무슨 일이세요? 따님, 혹시 박민서 씨 아니세요? 민서는 얼어붙었다. 이 청소부가 어떻게 그녀의 이름을 알지? 그녀는 의아해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는데요. 어떻게 이 비행기 타지 마세요. 여성은 목소리를 낮추고 민서의 팔꿈치를 잡았다. 저랑 같이 가요. 이걸 꼭 보셔야 해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네? 무슨 비행기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줄이 앞으로 나아갔다. 앞에 서 있던 승객이 탑승권을 제시하고 탑승구로 들어갔다. 이제 민서 앞에는 단 2사람만 남아 있었다. 제발 같이 가요. 시간이 없어요. 곧 설명해 드릴게요. 하지만 이건 당신과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당신 남편과도요. 청소부의 눈에는 민서를 경계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었다. 위협은 아니었다. 오히려 불안감이었다. 그리고 어떤 모성적인 결단력. 제 남편이요. 무슨 일인데요? 여기서는 안 돼요. 같이 가요. 민서는 체크인 카운터를 돌아보았다. 그녀 앞에는 한 사람만 남아 있었다. 항공사 직원은 이미 그녀 쪽을 보며 다음 차례인 그녀가 다가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비행기는 기다리고 있었다. 여행 상품은 결제되었다. 호텔은 예약되었다. 바다에서의 2주간의 휴가. 하지만 이 여성의 목소리와 눈빛 속 무언가가 민서를 망설이게 했다. 그것은 미친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다. 그것은 중요한 무언가를 알고 경고하려는 사람의 눈빛이었다. 잠시만요. 민서는 카운터 직원에게 말하고 줄에서 나왔다. 뒤에 있던 몇몇 승객들이 불만스럽게 웅성거렸지만 그녀는 이미 청소부를 따라가고 있었다. 청소부는 탑승구 옆에 있는 직원 전용 문으로 재빨리 향했다. 최은숙 씨는 작업복 주머니에서 출입증을 꺼내 판독기에 대자 문이 조용한 딸깍 소리와 함께 열렸다. 그들은 청소용품과 퀴퀴한 공기 냄새가 나는 좁은 직원용 복도에 들어섰다. 벽은 베이지색으로 칠해져 있었고 바닥에는 다른 리놀륨이 깔려 있었다.
멀리서 환풍기가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무슨 일이죠? 설명 좀 해주세요. 민서는 심장이 더 빨리 뛰는 것을 느꼈다. 아직 두려움은 아니었지만 불안감이 가슴속으로 스며들고 있었다. 이제 보여드릴게요. 저만 따라오세요. 그들은 복도를 따라 20m쯤 걸어갔고 직원용, 창고, 기술실이라는 팻말이 붙은 여러 문을 지났다. 마침내 최은숙 씨는 직원들을 위한 작은 휴게실 앞에 멈춰섰다. 안에는 낡은 소파, 테이블, 전자레인지, 전기 주전자가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낡은 갈색 가죽 서류 가방이 놓여 있었다. 이것 좀 보세요. 여성은 서류 가방을 들고 민서에게 건넸다. 1시간 전에 체크인 카운터 근처에서 이걸 주웠어요. 누군가 잊어버린 것 같아서 주인 이름이 적힌 서류가 있나 보려고 열어봤는데 거기서 당신 이름 박민서 씨를 봤어요. 그리고 또 직접 보세요. 민서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 가방을 받아 열었다. 안에는 몇 가지 서류가 들어있었다. 첫 번째는 위임장이었다. 그녀는 글자들을 훑어보다가 온몸이 차가워졌다. 나 박민서, 주민등록번호, 는 김준호, 주민등록번호에게 다음 주소지에 위치한 부동산, 즉 아파트의 양도, 매매, 증여와 관련된 모든 필요한 행위를 내 이름으로 수행할 권한을 위임한다. 다음에는 그들의 아파트 주소가 적혀 있었다. 그들이 15년 전에 샀고 그녀와 준호 공동 명의로 되어 있는 바로 그 아파트. 이게 뭐죠? 이게 어디서 난 거죠? 민서의 목소리가 떨렸다. 계속 보세요. 최은숙 씨가 조용히 말했다. 민서는 종이를 넘겼다. 다음 서류는 부동산 매매 예비 계약서였다. 아파트는 5억 원에 팔릴 예정이었다. 구매자는 김준식. 거래일은 3일 후. 정확히 그녀가 제주도로 떠난 지 3일 후였다. 김준식, 준호 씨 동생이에요. 민서는 속삭였다. 그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소파에 주저앉았다. 서류 가방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다. 서류들이 흩어졌다. 최은숙 씨가 옆에 앉아 서류들을 주워 모았다. 따님, 나는 법률가는 아니지만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어요. 당신 남편이 당신이 휴가 간 사이에 동생에게 아파트를 팔려고 했던 거예요. 위임장을 이용해서요. 그리고 당신은 돌아와서야 알게 됐을 거예요. 어쩌면 바로 알지도 못했을 거고요. 민서는 움직일 수 없는 채 앉아 있었다. 머릿속에는 생각과 기억의 조각들이 스쳐 지나갔다. 갑작스러운 여행, 준호의 고집, 그의 분주함, 이상한 전화통화, 내일 아침에 응 다 준비됐어. 걱정 마. 그는 동생과 통화하며 거래를 약속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서명, 이건 위임장에 있는 제 서명이 아니에요. 민서는 서류를 다시 들어 종이 아래쪽에 휘갈긴 글씨를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서명은 그녀의 것과 비슷했지만 똑같지는 않았다. 위조된 거예요. 자세히 보면 조잡한 위조예요. 따님, 공증인이 그렇게 자세히 볼 거라고 생각하세요? 특히 당신 남편이 여권과 서류들을 가지고 와서 아내가 출장 중이라 위임장을 주었다고 말하면요. 게다가 동생에게 파는 거니 가족 간의 일이라 깨끗하다고 생각하겠죠. 도장을 찍고 잊어버릴 거예요. 민서는 내면에서 분노의 물결이 치솟는 것을 느꼈다. 20년의 결혼 생활, 20년 동안 그녀는 이 남자를 믿었고 그의 아이들을 낳았고 집안일을 하고 일했으며 그들의 아파트, 그들의 공동 재산을 위해 돈을 모았다. 그런데 그는 그녀 등 뒤에서 모든 것을 팔아치우려 했던 것이다. 동생에게 고작 5억이라는 헐값에 그 돈은 아마 나중에 그들이 반으로 나누거나 준호가 전부 가질 생각이었겠지. 왜 저에게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그냥 분실물 센터에 가져다 주지 않으셨어요? 민서는 청소부에게 눈을 들어 물었다. 최은숙 씨는 한숨을 쉬며 손으로 얼굴을 쓸었다.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어요. 따님. 오래전에 남편이 나를 속이고 우리가 함께 지은 집을 팔아버렸어요. 나는 대출금을 갚으려고 2가지 일을 했는데 그는 모든 것을 자기 여동생에게 팔아버렸죠. 내가 알았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서류는 처리됐고 돈은 사라졌죠. 그는 다른 여자와 함께 떠났어요. 나는
아무것도 없이 남겨졌죠. 30년이 지났지만 나는 아직도 그때의 기분을 기억해요. 그래서 이 서류들을 보고 당신 이름을 봤을 때 그냥 분실물 센터에 가져다 줄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당신에게 경고해야만 했어요. 민서는 이 낯선 여성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고 아무것도 못 본 척할 수도 있었으며 그저 자기 일을 하고 잊어버릴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지나치지 않았다. 그녀는 위험을 무릅쓰고 일에서 벗어나 승객들 속에서 그녀를 찾아내 멈춰 세웠다. 감사합니다. 민서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감사합니다. 당신이 저를 구했어요. 천만에요, 따님. 그냥 그가 그렇게 하도록 두지 마세요. 집으로 달려가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막으세요. 변호사에게 가고 공증인에게 가서 위임장을 준 적이 없다고 신고하세요. 아직 시간이 있어요. 민서는 벌떡 일어나 서류 가방에서 모든 서류를 꺼내 자신의 핸드백에 쑤셔 넣었다. 이 서류 가방은 여기 두고 가세요. 최은숙 씨가 말했다. 당신 남편이 서류를 잃어버린 것을 깨닫고 찾으러 오면 나는 아무것도 못 봤다고 할게요. 당신은 서류만 가져가세요. 그게 증거로 필요할 테니까요.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손이 떨렸고 생각이 어지러웠다. 당장 돌아가야 했다. 지체할 시간이 없었다. 매 순간이 중요했다. 여기서 어떻게 나가죠? 왔던 복도로 다시 돌아가세요. 우리가 들어왔던 바로 그 문으로요. 아니면 제가 터미널 주출구로 안내해 드릴 수도 있어요. 그쪽이 더 가까워요. 출구로요. 부탁드려요. 택시를 타야 해요. 급해요. 최은숙 씨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녀를 다른 더 넓은 복도로 이끌었다. 그들은 몇몇 공항 직원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직원용 출구로 나왔다. 여성은 택시 승강장 쪽으로 손을 흔들었다. 저기 보이세요? 행운을 빌어요, 따님. 그리고 당하고만 있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민서는 충동적으로 청소부를 껴안았다. 당신이 저를 위해 무엇을 해주셨는지 상상도 못하실 거예요. 상상할 수 있어요. 이제 가세요. 시간 낭비하면 안 돼요. 민서는 택시 승강장으로 달려갔다. 제주도행 비행기는 그녀 없이 떠날 것이다. 여행 상품은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그녀가 방금 알게 된 사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거의 일어날 뻔했던 배신에 비하면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변호사로 일하는 친구 지연의 번호를 급히 눌렀다. 지연은 대학 동기였지만 졸업 후 연락이 끊겼다가 3년 전 병원에서 우연히 만나 다시 연락하게 된 친구였다. 지연은 세 번째 신호음 끝에 전화를 받았다. 민서야, 웬일이야? 너 지금 제주도에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지연아, 내 도움이 급하게 필요해. 정말 급해. 부동산, 사기, 위임장 관련된 일이야. 남편이 목소리가 갈라졌다. 민서는 택시 옆에 멈춰서서 문을 열고 뒷좌석에 앉았다. 시내로 가주세요. 평화로 23번지요. 그녀는 운전사에게 말하고 다시 휴대폰을 귀에 댔다. 지연아, 지금 당장 나 좀 만나줄 수 있어? 정말 중요한 일이야. 정말로. 나 지금 사무실인데 너를 위해서라면 나갈게. 무슨 일이야? 남편이 내 등 뒤에서 우리 아파트를 팔려고 해. 나한테 서류랑 증거가 있어. 위임장 취소하고 소송 걸고 뭐든 빨리 막아야 해.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네가 도와줄 수 있을까? 세상에. 민서야, 당연히 도와줘야지. 내 사무실로 와. 주소 기억하지? 나 지금 일 정리하고 기다릴게. 내가 가진 서류랑 신분증, 그리고 아파트 관련 서류는 다 가져와. 고마워, 지연아. 고마워. 택시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민서는 좌석 등받이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손은 여전히 떨렸다. 머릿속은 안개 같았지만 그 사이로 한 가지 분명한 생각이 떠올랐다. 그녀는 제 시간에 알게 되었다. 그녀는 이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그녀는 속지 않을 것이다. 택시는 도시를 질주했고 민서는 창밖을 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같은 생각만 맴돌았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20년의 결혼 생활,
두 아이, 함께한 삶, 공유한 추억. 그런데 이렇게 간단히 배신할 수 있다니. 돈 때문에, 아파트 때문에. 그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다시 한번 글자들을 훑어보았다. 위임장은 3일 전에 작성되었다. 그렇다면 준호는 이것을 미리 계획했던 것이다. 그는 걱정이나 사랑 때문이 아니라 거래를 진행하는 동안 그녀를 길에서 치워버리기 위해 여행 상품을 샀던 것이다. 제주도에서의 이주는 아파트를 팔고 돈을 받고 어쩌면 그녀가 절대 찾지 못하도록 숨기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 김준호라는 이름이 떴다. 민서는 몇 초간 그것을 바라보다가 전화를 끊었다. 1분 후 메시지가 왔다. 민서야, 비행기 탔어. 체크인은 잘했고. 그녀는 대답하지 않고 휴대폰을 다시 가방에 넣었다. 그가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게 두자. 그녀가 이미 하늘을 날아 제주도로 가고 있고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는다고 믿게 두자. 지연의 사무실은 시내 중심가 낡은 벽돌 건물의 3층에 있었다. 민서는 운전사에게 요금을 지불하고 차에서 뛰쳐나와 거의 달리다시피 계단을 올라갔다. 문에는 이지연 법률사무소라는 명패가 걸려 있었다. 그녀는 문을 밀고 들어갔다. 지연은 이미 사무실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50대, 키가 크고 날씬한 여성으로 단정한 정장 차림의 짧은 머리, 그리고 주의 깊은 갈색 눈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책상에서 일어나 민서를 안아주었다. 앉아, 차근차근 다 얘기해봐. 민서는 맞은편 의자에 앉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갑작스러운 여행, 준호의 이상한 행동, 공항에서 청소부를 만난 일, 서류에 대한 이야기까지. 지연은 조용히 들으며 가끔 고개를 끄덕이고 수첩에 메모했다. 민서가 이야기를 마치자 그녀는 친구에게 서류철을 건넸다. 지연은 안경을 쓰고 위임장과 매매 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했다. 그녀의 얼굴은 침착하고 전문적이었지만 민서는 그녀의 입술이 굳게 다물어지는 것을 보았다. 이건 위조야. 지연이 서명을 가리키며 말했다. 내 서명은 이것과 달라. 내가 내 서류들을 본 적이 있어. 그리고 날짜도 이상해. 3일 전이라는데 너는 공증인 사무실에 간 적이 없다고 했지? 없어. 나는 어떤 위임장도 준 적이 없어. 절대로. 좋아. 그게 중요해. 그럼 내 남편이 서류를 위조한 거야. 이건 이미 범죄야. 사문서 위조, 사기. 하지만 우리는 빨리 움직여야 해. 첫째, 지금 당장 공증인에게 가서 내 이름으로 발급되었을 수 있는 모든 위임장을 철회하는 신고를 할 거야. 비록 그런 위임장이 없었더라도 신고 내용은 데이터베이스에 남을 거야. 그리고 준호가 이 가짜 서류를 사용하려고 하면 공증인은 위임장이 철회된 것을 보게 될 거야. 만약 그가 이미 사용했다면, 이미 모든 걸 처리했다면, 그러면 더 복잡해지지만 절망적이지는 않아. 거래는 법정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서류가 위조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 하지만 거기까지 가지 않는 게 최선이야. 둘째, 경찰에 신고해야 해. 너는 이 서류들을 증거로 가지고 있어. 이건 사기미수야. 셋째, 나는 네가 아파트에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라고 권하고 싶어. 즉, 내 개인적인 참석 없이는 아파트를 팔 수 없게 만드는 거야. 그건 어떻게 해요? 등기소를 통해 등록행위 금지 신청을 하는 거야. 이건 하루 만에 빨리 처리돼. 그 후에는 아무도 내 동의 없이 아파트를 팔거나 증여할 수 없어. 민서는 들으면서 내면에서 분노뿐만 아니라 결단력이 불타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속지 않을 것이고 남편이라고 생각했던 그 남자가 그녀의 모든 삶을 파괴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당신이 말한 모든 것을 지금 당장 해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전화를 들어 재빨리 번호를 눌렀다. 여보세요, 김 실장님. 이지연 변호사입니다. 급한 의뢰인이 있습니다. 위임장 철회와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합니다. 1시간 내로 저희를 받아주실 수 있을까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녀는 전화를 끊고 민서를 바라보았다. 가자. 공증인이 40분 후에 우리를 받아줄 거야.
가는 길에 등기소에 들르자 내가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거기서 전자적으로 신청할 수 있어. 없으면 거기서 바로 만들 수 있어. 금방 끝나. 그들은 사무실을 나와 지연의 차에 탔다. 가는 동안 민서는 다시 휴대폰을 꺼냈다. 준호에게서 온 부재 중 전화 3통과 메시지 2개가 있었다. 민서야, 왜 전화 안 받아? 그리고 착륙하면 전화해. 아직 그에게 답장하지 마. 지연이 그녀의 시선을 알아채고 말했다. 네가 비행기에 있고 통신이 안 된다고 생각하게 둬. 그가 모르는 시간이 길수록 우리에게 유리해. 네가 돌아온 걸 알면 무언가 조치를 취하려고 할지도 몰라. 그가 뭘 할 수 있는데요. 서류를 없애거나 거래를 서두르거나 공증인을 압박하거나 모르는 일이지. 궁지에 몰린 사람들은 예측 불가능할 수 있어. 그들은 등기소 건물에 도착했다. 지연은 민서를 데리고 필요한 모든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했다.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 아파트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작성했다. 모든 것이 40분 정도 걸렸다.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등기소 직원이 컴퓨터에 무언가를 입력하며 말했다. 사명업일 이내에 처리되지만 실질적인 금지 효력은 신청 시점부터 발생합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는 아무도 당신의 개인적인 참석과 동의 없이는 당신의 아파트와 관련된 거래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민서는 어깨에서 무거운 돌덩이가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최소한 무언가는 했고 어떤 보호막은 생겼다. 다음은 공증인이었다. 60대 푸근한 인상의 김영희 공증인은 사무실에서 그들을 맞았다. 자, 어디 한번 봅시다. 위임장을 철회하고 싶으시다고요? 저는 제 이름으로 된 위임장을 발급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신고하고 싶습니다. 민서는 서류를 건네며 말했다. 그리고 누군가 이런 위임장을 제시하려고 한다면 그건 위조된 것입니다. 공증인은 안경을 쓰고 서류를 검토했다. 그녀의 얼굴이 심각해졌다. 이건 정말 위조네요. 서명도 다르고 도장도 그래요. 이건 제 도장이 아니에요. 저는 이런 도장을 쓰지 않아요. 누군가 문서를 위조하려고 했군요. 경찰에 신고하실 건가요? 네, 다음 단계로 그곳에 갈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저는 이 위임장이 무효이며 제 사무실에서 공증되지 않았다는 공식적인 진술서를 작성하고 등기부에 기록하겠습니다. 또한 시내 모든 공증사무소에 당신의 이름으로 위조된 문서가 사용될 수 있다는 정보를 보낼 겁니다. 공증인은 재빨리 진술서를 타이핑했다. 민서는 서명하고 도장을 찍었다. 이걸로 됐습니다. 이제 당신 남편이나 다른 누군가가 이 위임장을 사용하려고 하면 어떤 공증인이든 데이터베이스에서 그것이 무효라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들은 공증인 사무실을 나왔고 지연은 시계를 보았다. 지금 오후 3시야. 경찰서는 아직 문 열었어. 가자. 신고서 제출하자. 경찰서에서 그들을 맞이한 것은 피곤한 얼굴의 젊은 경위였다. 그는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조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그럼 사기 미수, 사문서 위조군요. 진술서를 작성하시고 이 서류들의 사본을 첨부해 주세요. 저희가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당신 남편을 소환해서 신문하고 감정을 의뢰할 겁니다. 서명이 위조된 것으로 확인되면 형사사건으로 입건할 겁니다. 얼마나 빨리 진행되나요? 민서가 물었다. 조사는 최대 10일이 걸리지만 미수 사실이 명백하므로 사건은 입건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후에는 수사가 진행되겠죠. 재판.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몇 달. 민서는 지쳐서 반복했다. 그녀는 감정적인 소진과 피로가 몰려오는 것을 느꼈다. 하루 동안 너무 많은 일이 있었다. 그들이 경찰서를 나온 것은 이미 오시가 다 된 시간이었다. 해가 지고 있었다. 거리에는 가로등이 켜지기 시작했다. 이제 어떡하죠? 민서가 물었다. 집에 돌아가야 하나요? 선택의 여지가 있어? 그건 내 아파트고 내 집이야. 왜 네가 떠나야 해? 그의 얼굴을 어떻게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가 한 짓을 알고 나서 어떻게 같은 아파트에 있을 수 있을지. 민서야, 너는 강한 여자야. 해낼 수 있어.
중요한 건 네가 약하다는 걸 그에게 보이지 않는 거야. 너는 그의 죄를 증명하는 서류를 가지고 집에 가는 거야. 너는 내 권리를 지켰어. 너는 모든 기관에 신고했어. 이제 설명해야 할 차례는 그 사람이야. 지연은 작별 인사를 하며 그녀를 안아주었다.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해. 내가 함께 할게. 그리고 우리는 이겨낼 거야. 약속할게. 민서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다. 가는 길에 그녀는 여러 번 준호에게 전화해서 돌아간다고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이내 전화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의 여행 상품이 그녀에게 서프라이즈였던 것처럼 이것도 그에게 서프라이즈가 되게 하자. 택시는 그들의 집 앞에 멈췄다. 익숙한 5층짜리 아파트. 한때 수진이와 민준이가 놀던 놀이터가 있는 마당. 그들이 15년을 산 아파트동. 민서는 3층으로 올라가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다. 아파트는 조용했다. 그녀는 복도로 들어가 신발을 벗고 가방을 걸었다. 부엌에서 나지막한 대화 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준호의 목소리와 또 다른 남자의 낮은 목소리를 알아들었다. 동생 준식이 와 있었다. 민서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부엌으로 향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그녀는 그들을 보았다. 준호는 손에 휴대폰을 들고 식탁에 앉아 있었다. 맞은편에는 그와 닮았지만 조금 더 젊고 뚱뚱한 준식이 있었다. 식탁 위에는 어떤 서류와 계산기가 놓여 있었다. 내일 공증인에게 가고 모레 돈 보내면 끝이야. 준식이 말했다. 깨끗하고 빠르고 아무 문제 없어. 그녀는 2주 동안 제주도에 있을 거잖아. 돌아오면 이미 모든 게 끝나 있을 거고. 너는 그녀에게 이건 일시적인 거고 사업 자금이 필요했다고 말해. 나중에 다시 사드릴 거라고. 그녀가 그것 때문에 이혼이라도 하겠어? 안 할 거야. 준호는 비웃었다. 그녀는 참는 데 익숙해. 20년 동안 참았는데 조금 더 참겠지. 민서는 문을 밀고 부엌으로 들어갔다. 준호가 돌아보았고 그의 얼굴이 길어졌다. 그는 말 그대로 창백해졌고 입을 벌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안녕. 민서는 내면에서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지만 침착하게 말했다. 나 돌아왔어. 보다시피 제주도에는 안 갔어. 민서, 당신 어떻게? 준호는 식탁에서 벌떡 일어나며 휴대폰을 떨어뜨렸다. 준식도 일어나 그녀를 경계하며 쳐다보았다. 내가 어떻게 알았는지 궁금해. 민서는 식탁으로 다가가 그 위에 서류들을 던졌다. 이거 당신 서류 가방이야. 당신이 떨어뜨렸어. 어떤 친절한 분이 주어서 안에 뭐가 있는지 보고 내 이름을 보고 나에게 경고해 주기로 결심했대. 나한테는 행운이지. 안 그래? 아니면 당신한테는 불운인가? 준호는 서류들을 움켜쥐고 미친 듯이 넘겨보았다. 준식은 문 쪽으로 뒷걸음질 쳤다. 나는 이만 가봐야겠어. 거기서 민서가 날카롭게 말했다. 당신도 이 일에 가담했어. 당신들 둘이서 내 등 뒤에서 내 아파트를 팔 계획을 세웠고 그 5억을 나눠 가질 생각이었지. 내가 맞게 이해한 거 맞아? 준식은 눈을 내리깔고 침묵했다. 준호는 서류를 식탁에 놓고 정신을 차리려 애썼다. 민서야, 이건 내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내가 다 설명하려고 했어. 사업 자금이 급하게 필요했어. 빚이 많고 채권자들이 압박하고 있어. 너한테 짐을 지우고 싶지 않았어.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 문제를 해결한다고 우리 아파트를 팔아서. 민서의 목소리가 커졌다. 우리가 함께 산 아파트. 내가 당신만큼이나 일해서 산 아파트를, 그리고 당신은 내 서명을 위조해서 동생에게 말도 안 되는 가격에 팔기로 결심했어. 이게 범죄라는 거 알아? 사기라고. 위조 안 했어. 거짓말하지 마. 민서는 위임장을 움켜쥐고 서명을 손가락으로 찔렀다. 이건 내 서명이 아니야. 위조된 거야. 나는 이미 공증인, 등기소, 그리고 경찰서에 다 다녀왔어. 모든 곳에 신고했어. 아파트는 처분 금지됐고 위임장은 무효로 처리됐어. 당신은 형사 고발될 거야. 그러니 당신의 사기극은 실패했어. 준호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의 얼굴은 잿빛이었고 손이 떨렸다. 민서야, 미안해.
그럴 생각은 아니었어. 나는 그냥 닥쳐. 그녀는 자신의 목소리가 이렇게 차갑고 거칠 수 있다는 것을 몰랐다. 20년의 결혼 생활, 20년 동안 나는 당신을 믿었어. 나는 당신의 아이들을 낳았어. 나는 일하고 집안일을 하고 돈을 모았어. 이 모든 시간 동안 당신은 나에게 버팀목이었는데 당신은 돈 때문에 나를 팔아넘길 준비가 된 평범한 사기꾼이었어. 그리고 뭐가 제일 속상한지 알아? 당신이 생각하기에 내가 참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 내가 제주도에서 돌아와서 집 없이 남겨진 걸 알고도 참는데 익숙하니까 조용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 그녀는 돌아서서 부엌을 나갔다. 준호가 그녀를 뒤따라 달려왔다. 민서야, 잠깐만, 얘기 좀 하자. 할 얘기 없어. 내일 나는 이혼 소송과 재산 분할 소송을 제기할 거야. 그리고 장담하는데 나는 내 몫을 전부 받을 거고 당신은 당신이 받아 마땅한 것을 받게 될 거야. 그녀는 침실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침대에 앉아 비로소 울음을 터뜨렸다. 조용히 그가 듣지 못하도록. 그에 대한 연민 때문이 아니라 아직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에게 가족, 남편, 함께하는 삶이 있다고 믿었던 그 민서에 대한 연민 때문에 20년이라는 세월이 무언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던 그 민서 때문에. 하지만 눈물은 금방 말랐다. 민서는 얼굴을 닦고 일어나 거울로 다가가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50세, 새로운 삶이 처음부터 시작된다. 하지만 거짓 속에서 사는 것보다는 낫다. 배신을 참는 것보다는 낫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딸 수진이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우리 딸, 너한테 할 얘기가 좀 있어. 시간 될 때 전화해줘. 그리고 친구 지연에게 썼다. 모든 것에 고마워. 나 집에 왔어. 내일 이혼 절차 시작하자. 그리고 옷도 갈아입지 않은 채 잠자리에 들었다. 내일은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이다. 힘들고 불확실성으로 가득하지만 정직하고 자유로운 삶. 아침에 민서는 동이 트기 전에 일찍 잠에서 깼다. 밤새 불안한 꿈을 꾸었다. 공항, 비행기, 돈가방을 들고 어디론가 도망치는 준호. 그녀는 일어나 찬물로 세수하고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다. 눈은 눈물과 불면으로 붉었지만 시선은 단호했다. 아파트는 조용했다. 준호는 거실 소파에서 잤다. 그녀는 그가 뒤척이고 한숨 쉬는 소리를 들었다. 준식은 아마 그들의 대화 직후에 떠난 것 같았다. 민서는 옷을 입고 필요한 서류들, 즉 여권, 혼인증명서, 아파트 서류, 그리고 공항에서 가져온 위조된 서류들을 챙겼다. 모든 것을 서류철에 넣었다. 침실을 나왔다. 준호는 커피 한 잔을 들고 부엌에 앉아 있었다. 씻지 않은 구겨진 셔츠 차림이었다. 그녀가 들어서자 그는 눈을 들었다. 민서야, 얘기 좀 하자. 제대로 된 대화를 하자. 할 얘기 없어. 민서야, 제발. 내가 잘못했다는 거 인정해. 하지만 정말로 돈 문제가 심각해. 사업이 무너지고 빚이. 그건 변명이 안 돼. 문제가 있었다면 나한테 와서 말하고 상의했어야지. 우리가 함께 무언가 방법을 찾을 수 있었을 거야. 하지만 당신은 나를 속이고 내 등 뒤에서 우리 아파트를 팔기로 결심했어. 당신은 내 서명을 위조했어. 그건 범죄야, 준호 씨. 당신의 어떤 문제도 이걸 정당화할 수 없어. 그녀는 물을 한 잔 따라 단숨에 마셨다. 나는 변호사에게 가서 이혼과 재산 분할 소송을 제기할 거야. 얘기하고 싶으면 변호사를 통해서 해. 민서야, 그러지 마. 아이들 생각을 해봐. 아이들. 그녀는 날카롭게 돌아섰다. 아이들은 다 컸고 자기들 삶이 있어. 그리고 참고로 그들은 당신이 한 짓을 알게 될 거야. 내가 다 말할 거야. 자기들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해줄 거야. 나한테서 아이들을 등 돌리게 하려는 거야. 나는 그들이 진실을 알기를 바랄 뿐이야. 결론은 스스로 내리게 둬. 그녀는 문을 쾅 닫고 아파트를 나섰다. 밖은 상쾌했고 가을 아침은 서늘한 공기를 내뿜었다. 민서는 휴대폰을 꺼내 지연에게 전화했다. 좋은 아침. 나 이혼 소송 제기할 준비됐어. 언제 만날 수 있을까? 10시까지 사무실로 와.
내가 모든 서류를 준비해 놓을게. 지연의 사무실에서 민서는 이 시간 이상을 보냈다. 그들은 이혼 및 재산 분할 소장을 작성했다. 지연은 아파트가 혼인 중에 구매되었고 공동 명의 재산이므로 반으로 나누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가 너를 속이려 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법원이 이것을 참작할 수 있어. 게다가 그를 상대로 제기된 형사사건도 있고 이건 너한테 유리하게 작용할 거야. 이혼은 얼마나 걸릴까요? 그가 동의하면 한두 달, 만약 그가 이의를 제기하고 시간을 끌기 시작하면 반년이 걸릴 수도 있어. 하지만 사실은 내 편에 있으니 나는 그가 크게 저항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지연의 사무실에서 그들은 법원으로 가서 소장을 제출했고 그 후 경찰서로 돌아갔다. 그곳에서는 이미 형사가 민서의 신고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상태였다. 그녀는 상세한 진술을 요청받았고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 이야기했다. 서명 감정을 의뢰할 겁니다. 통찰력 있는 눈빛의 40대 경감이 말했다. 서명이 위조된 것으로 확인되면 사기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형사사건을 입건할 겁니다. 당신 남편은 최대 2년의 징역 또는 거액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준호가 감옥에 갈 수도 있다는 사실에 기쁨을 느끼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정의가 실현되어야 한다고 느꼈다. 그는 자신이 한 일에 대해 벌을 받아야만 했다. 다음 며칠은 여러 기관을 뛰어다니는데 지나갔다. 민서는 직장에 무급 휴가를 냈다. 이선영 관장님은 이해심을 보였다. 박 선생님, 일 처리 잘하세요. 일은 어디 안 가요. 건강과 가족이 더 중요하죠. 가족은 이제 없어요. 민서는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준호는 몇 번이나 그녀와 이야기하려고 시도했고 전화하고 메시지를 보냈다. 그녀는 답하지 않았다. 한 번은 그가 아파트 입구에서 그녀를 붙잡고 팔을 잡았다. 민서야, 나 다 이해해. 하지만 최소한 인간적으로 헤어지자. 법정이나 경찰 없이. 네가 원하는 거 다 줄게. 경찰서에서 고소만 취하해줘. 민서야, 나 감옥 갈 수도 있어. 그걸 더 일찍 생각했어야지. 내 서명을 위조할 때, 내 집을 훔칠 계획을 세울 때 그녀는 팔을 뿌리치고 가버렸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멈추려 하지 않았다. 일주일 후 감정 결과가 나왔다. 위임장의 서명은 위조된 것으로 판명되었다. 준호를 상대로 형사사건이 입건되었다. 그는 신문을 위해 소환되었다가 출국 금지 조건으로 풀려났다. 민서는 이 사실을 형사에게서 들었다. 그녀는 그의 사무실에 앉아 그가 앞으로의 절차에 대해 설명하는 것을 들었다. 사건은 법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재판은 한두 달 후에 열릴 겁니다.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처벌은 그다지 엄격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가 감옥에 가는 걸 원하지는 않아요. 민서가 말했다. 나는 그냥 그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 자신을 믿는 사람들을 속이고 배신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랄 뿐이에요. 그는 깨달았을 겁니다. 형사가 비웃었다. 믿으세요. 사람이 이 의자에 앉아 진술할 때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동시에 이혼 소송이 진행되었다. 준호는 이해 없이 이혼에 동의했고 재산 분할에도 동의했다. 아파트는 팔아서 돈을 반으로 나누기로 했다. 민서는 20년의 속임수가 깃든 이 아파트에서 사는 것에 동의했다. 그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딸 수진이는 이혼 소식을 듣고 찾아왔다. 민서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수진이는 울면서 어머니를 안았다. 엄마, 아빠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나는 항상 두 분이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사랑은 이미 없다는 건 알았지만 최소한 존중은 있을 줄 알았는데 나도 이 일이 있기 전까지는 그렇게 생각했어.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계속 살아야지 일하고. 아마 아파트가 팔리면 작은 원룸을 사거나 아예 다른 도시로 이사 갈지도 몰라. 아직 모르겠어. 하지만 확실한 건
더 이상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을 참지 않을 거라는 거야. 아들 민준이는 며칠 후에 전화해서 짧고 건조하게 말했다. 엄마, 나는 엄마 편이야. 아빠가 잘못했어. 도움이 필요하면 말해. 고마워, 아들. 나는 괜찮아. 3개월이 지났다. 형사재판에서 준호는 집행유예와 3억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혼이 성립되었다. 아파트는 9억 원에 팔렸고 각각 4억 5천만 원씩 가졌다. 준호는 동생 준식이네 집으로 이사갔다. 참고로 준식도 공범으로 조사를 받았지만 범죄 구성 요건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건이 종결되었다. 형식적으로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단지 아파트를 사려고 했을 뿐이었다. 민서는 도시 외곽의 작고 밝고 아늑한 아파트를 얻어 자신의 취향에 맞게 꾸미기 시작했다. 새 가구를 사고 좋아하는 그림을 벽에 걸었다. 보호소에서 치즈라는 이름의 털이 북슬북슬한 노란 고양이를 입양했다. 직장 동료들은 그녀를 지지했다. 이선영 관장님은 심지어 그녀의 월급을 인상해 주었다. 대단하세요, 박 선생님. 선생님 나이에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하기로 결심하는 여자는 많지 않아요. 저는 선생님이 자랑스럽습니다. 어느 날 민서가 새 아파트에서 짐 상자를 정리하고 있을 때 인터폰이 울렸다. 그녀가 문을 열자 최은숙 씨, 바로 그 공항에 청소부가 서 있었다. 안녕하세요, 따님. 저 기억하세요? 최은숙 아주머니. 당연히 기억하죠. 저를 어떻게 찾으셨어요? 계속 따님 생각이 나서 걱정했어요. 어떻게 지내시는지. 그러다 우연히 따님 친구인 이지연 변호사님을 만났어요. 가게에서 마주쳤는데 얘기를 나누다 보니 따님이 잘 해결됐다고 알려주시고 주소도 주셨어요. 제가 찾아가도 괜찮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물론이죠. 괜찮아요. 들어오세요. 제발. 마침 차를 끓이려던 참이었어요. 그들은 부엌에 앉아 과자와 함께 차를 마셨다. 최은숙 씨는 자신의 삶, 공항에서의 일, 다른 도시에 사는 손주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민서는 재판, 이혼, 새 아파트에 대해 이야기했다. 아주머니, 만약 아주머니가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쯤 아무것도 모른 채 제주도 호텔에 앉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는 집 없이 남겨진 걸 알게 됐겠죠. 아주머니가 저를 구해주셨어요. 말 그대로 제 인생을 구해주셨어요. 뭘요, 따님.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내 자신, 내 이야기가 생각나서 다른 여자가 똑같은 일을 겪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주머니는 정말 멋진 분이세요. 그리고 저는 우리가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괜찮으시다면요. 물론 괜찮지. 기쁠 거야. 그 후로 그들은 정기적으로 만나게 되었다. 최은숙 씨가 놀러 오면 그들은 차를 마시고 인생에 대해 이야기하고 가끔 함께 연극이나 영화를 보러 갔다. 민서는 단지 친구가 아니라 거의 제2의 어머니, 지혜롭고 친절하며 말없이도 그녀를 이해해주는 사람을 얻었다고 느꼈다. 이혼 후 반년이 지났다. 민서는 새로운 삶에 익숙해졌다. 그녀는 더 이상 외롭다고 느끼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자유를 느꼈고 원하는 것을 원할 때 할 수 있었다. 아무도 그녀를 비난하거나 통제하거나 속이지 않았다. 그녀는 오랫동안 꿈꿔왔던 영어 회화 수업에 등록했다. 일주일에 2번 수영장에 가기 시작했다. 혼자서 작은 여행을 다녀왔고 도시를 산책하며 건축물을 감상하고 박물관을 다녔다. 그리고 혼자이지만 외롭지 않은 것은 멋진 일이었다. 어느 날 저녁 수진이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잘 지내? 무슨 일 없어? 그럼 우리 딸 오늘 연극 보고 왔어. 새로운 작품이었는데. 정말 좋았어. 엄마, 근데 생각해봤어. 뭐, 누구 좀 만나보는 거. 당장 연애하라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교류라도. 수진아, 나는 지금 이대로도 좋아. 나는 50살이야. 드디어 나 자신을 위해 살고 있어. 나는 온전하다고 느끼기 위해 남자가 필요하지 않아. 만약 누군가 나타난다면 그건 즐거운 추가 요소일 뿐이지 삶의 의미는 아닐 거야. 엄마 멋져. 엄마가 자랑스러워. 민서는 전화를 끊고 미소 지었다.
그녀는 정말로 자신이 자랑스러웠다. 무너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희생자가 되지 않은 것이 자랑스러웠다. 그녀는 싸웠고 자신의 권리를 지켰으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가끔 그녀는 준호에 대해 생각했다. 그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자신이 한 일을 후회하고 있을까? 아마 아닐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거의 후회하지 않는다. 그들은 항상 자신의 행동에 대한 변명을 찾고 상황이나 다른 사람들을 탓하지 자신을 탓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그녀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는 과거에 남았고 그녀에게는 현재와 미래가 있었다. 어느 날 민서가 퇴근길에 웨딩드레스 숍을 지나가고 있었다. 쇼윈도에는 하얀 드레스를 입은 마네킹들이 서 있었다. 그녀는 멈춰서서 그들을 바라보며 22년 전 자신의 결혼식을 떠올렸다. 그때 그녀는 영원히 결혼할 것이라고 믿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이것이 빈말이 아니라고 믿었다. 하지만 인생은 더 복잡했다. 사람들은 변하거나 변하지 않거나 그저 상황이 닥쳤을 때 자신의 본 모습을 보여줄 뿐이다. 민서는 쇼윈도에서 등을 돌려 계속 걸어갔다. 그녀는 더 이상 영원한 사랑과 죽을 때까지의 맹세를 믿지 않았지만 자신을 믿었고 자신의 힘을 믿었고 행복할 권리를 믿었고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믿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집에서는 치즈가 그녀를 맞이하며 다리에 몸을 비비고 저녁을 달라고 졸랐다. 민서는 그에게 밥을 주고 자신을 위해 차를 끓이고 책을 들고 창가에 앉았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켜지기 시작했다. 저녁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녀의 새로운 삶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그녀는 그것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혼 후 1년, 민서는 준호에게서 편지를 받았다. 그는 후회한다고,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고,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는지 이해한다고 썼다. 민서는 편지를 읽고 찢어버렸다. 화가 나서가 아니었다. 그냥 더 이상 그 말들이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무 늦었고 너무 많은 고통과 거짓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에게 화가 나지 않았다. 그녀는 그냥 그를 놓아주었다. 더 이상 자신을 지배할 힘이 없는 과거를 놓아주는 것처럼. 어느 주말 민서가 공원을 산책하고 있을 때 50대 지적인 안경 쓴 남자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실례합니다. 혹시 박민서 씨 아니신가요? 저는 미카엘입니다. 저희는 옆 건물에서 일해요. 점심시간에 맞은편 카페에서 자주 뵙습니다. 항상 책을 읽고 계시더군요. 민서는 미소 지었다. 네, 맞아요. 만나서 반가워요. 언제 한번 같이 커피라도 한잔할까요? 저도 책 읽는 걸 좋아해서요. 책에 대해 이야기하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민서는 그를 바라보았다. 호감 가는 얼굴, 친절한 눈, 부담 없는 태도, 그저 사람과 교류하고 싶은 순수한 바람. 안 될 거 없죠. 내일 점심때 어때요? 그들은 대화를 나누었다. 알고 보니 그들은 고전 문학, 연극, 여행에 대한 사랑 등 공통점이 많았다. 미카엘은 이혼했고 아이는 없었으며 대학에서 역사 교수로 일하고 있었다. 민서는 서두르지 않았고 새로운 관계에 뛰어들지 않았다. 하지만 즐거운 교류, 우정, 상호 이해, 이 모든 것이 그녀에게 필요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더 큰 무언가로 발전한다면 좋을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괜찮았다. 중요한 것은 그녀가 행복하다는 것이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으로 행복했다. 옆에 누군가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녀가 자유롭고 자신을 존중하며 시련을 겪고 더 강해졌기 때문이다. 저녁 침대에 누워 민서는 공항의 그 청소부 최은숙 씨를 떠올렸다. 그녀는 그냥 지나치지 않고 완전히 낯선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단지 그것이 옳은 일이었기 때문이다. 때로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 하나의 작은 행동, 한순간의 관심과 배려, 그리고 누군가의 운명이 다른 방향으로 바뀐다. 민서는 그것에 감사했다. 최은숙 씨에게, 지연에게, 아이들에게
힘든 순간에 그녀를 지지해준 모든 사람에게 감사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녀는 무너지지 않고 싸웠으며 자신을 믿고 속지 않은 자신에게 감사했다. 그리고 준호는 과거에 남았다. 그가 있어야 할 곳에, 그리고 그는 자신의 거짓말, 배신, 변명과 함께 그곳에 머물러 있게 하자. 민서에게는 이제 다른 삶, 정직하고 밝고 자유로운 삶이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이 새로운 삶의 매일을 소중히 여겼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녀의 삶, 오직 그녀만의 것이었고 더 이상 아무도 그것을 그녀에게서 빼앗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운명의 갈림길 채널이었습니다. 실수가 있었다면 양해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